닥치는 대로 읽어주마. 안녕하세요, 성환경입니다. 제가 왜 웃냐면요, 우리의 팟캐스트 엔지니어인 장미라 씨의 작은 어머님께서 저희 팟캐스트의 광팬이십니다. 피드백을 주셨어요. 피드백 첫 번째, 인사말이 너무 길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안 듣는다고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이런 피드백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오래오래 잘 들어주세요. 오늘은 12월 29일입니다. 녹음하는 지금 2017년의 마지막 녹음. 오늘만 잠깐 인사말 하고요, 다음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 오늘은 마지막 녹음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에피소드 17편을 했습니다. 먼저 짤막짤막한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에피소드 첫 번째, 유시민의 항소 이호서. 우리 유시민님, 잘 나가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도 많이 하시고 글도 많이 쓰시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프란치 카프카,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그리고 천상병 시인,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를 읽게 해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회수 선생님의 지금 복잡한 일들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하는 문재인의 운명, 운명을 읽게 해주신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녹음 하고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남다. 노 변호사가 떠난 후 혼자 남게 됐다. 노 변호사와 함께 해오던 일들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전에는 늘 노 변호사가 책임지는 일을 했고 나는 도우면 됐는데, 이제는 내가 책임지는 일도 맡아야 했다. 사무실을 꾸려가는 것은 문제없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노 변호사가 일본 사건에서 손을 뗐고 나중에는 업무 정지까지 당해 혼자서 사무실을 꾸려왔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부 하에서도 시국 사건과 노동 사건은 여전히 많았다. 부산 경남 지역의 센터 같은 역할도 변함없었다. 인권 변호사라는 소리를 듣다 보면
시국 사건과는 무관한 그냥 딱한 사람들의 사건들도 찾아오기 마련이다. 집단 민원성 사건도 맡게 된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많았다. 늘 일 보따리를 집에 가져가서 새벽까지 재판 준비를 하거나 변론 서면을 쓰곤 했다. 아이들은 변호사를 3D 업종처럼 생각했다. 그래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몫으로 받아들이면서 기꺼이 일을 맡았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늘 행복했다. 일이 많아 힘들었지만 내 삶에서 가장 안정된 시기였다. 최선은 아닐지라도 나의 개인적인 삶과 세상을 향한 나의 의무감이 나름대로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는 느낌으로 지낼 수 있었던 시기였다. 노 변호사가 나에게 했듯이 나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들을 한 명 한 명 받아들여 수를 늘려나갔다. 돈을 잘 버는 사무실이 아니었는데도 우리 사무실이 하고 있는 역할을 함께하고 싶어서 찾아온 변호사들이었다. 우리 사무실이 부산 경남 지역의 노동사건을 총괄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노동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일념으로 찾아온 변호사도 있었다. 그리고 1995년 변호사 수가 5명이 되고 요건이 됐을 때 함께 법무법인을 설립했다. 지금도 내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이다. 노 변호사도 서울로 갔다가 부산으로 돌아오면서 소속 변호사가 됐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서 변호사를 휴업했다. 요즘도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물론이고 각자 성향에 따라 인권단체, 시민운동단체, 노동운동단체 등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노 변호사가 정치로 들어간 후 부산 지역의 민주화 운동 진영도 점차 시민운동과 환경운동, 노동운동, 민중운동 등으로 진화하면서 분화해갔다. 시민운동과 환경운동은 그중 사람들도 많이 참여하고 여건도 좋았기 때문에 나는 주로 노동운동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 쪽에 집중했다. 87년 하반기에 만들어져 노 변호사도 함께 참여했다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손을 뗀 부산 노동문제연구소, 89년 4월 부산 지역의 노동상담소들을 모두 모아 결성한 부산 노동단체 협의회, 94년 4월 출범한 노동자를 위한 연대 같은 단체들이다. 노동자를 위한 연대는 변호사들과 치과, 한의사, 약사, 의료계 인사들이 모여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사단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 이들 단체를 통해 내가 역점을 둔 것은 노동조합의 설립과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에 대한 지원이었다. 6월 항쟁 이후 노동운동의 대분출기를 겪으면서 여기저기서 노동조합 설립이 모색됐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설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노조가 설립되면 단체 협약을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체결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받을 곳이 별로 없었다. 부산 노동문제연구소가 그 역할을 했다. 노조 설립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만들어주면서 설립을 도운 노동조합이 200여 개에 달한다. 부산 노동단체 협의회와 노동자를 위한 연대는 회원 노조제로 운영됐다. 회원 노조가 되면 변호사들이 노조 고문 변호사가 되고 의료인들은 산업안전 보건상담과 함께 노조원들에게 진료비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노동자를 위한 연대는 많을 때 회원 노조가 130여 개에 달했다. 상급단체가 한국노총이냐 민주노총이냐를 따지지 않았다. 그 시기에 양대 노총 소속 노조들이 함께한 노동단체는 부산 지역에서 노동자를 위한 연대밖에 없었다.
나는 회원 노조 조합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순회 법률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노조 간부 교육을 해주기도 했다. 요즘은 양대 노총 안에 법률 지원 기구를 두고 상근 변호사까지 있어 외부 지원 없이 스스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생력이 생긴 것이다. 금석지감을 갖게 된다. 동의대 사건과 용산 참사. 셀 수 없이 많은 사건을 맡았고 그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도 많다. 1989년 발생한 동의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건이다. 여러 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논란 중에 있다. 우선 사건의 진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인정하고 민주화 보상을 한 것에 대한 논란도 이명박 정부 들어 커졌다. 심지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재심 절차를 특별법으로 만들자는 상식 이하의 논란도 있었다. 그날 동의대 도서관에서 농성했던 학생들이나 그 농성 진압에 투입된 경찰 병력이나 똑같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었다. 서 있는 자리가 달랐을 뿐이다. 투입된 경찰 중에는 동의대 재학 중 입대해 전투경찰이 된 사람도 있었다. 그도 화재 현장에 있었으나 도서관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보면 진압에 투입돼 목숨을 잃은 경찰관이나 그날 농성 중에 사건이 발생해 구속되고 형을 살았던 학생들이나 모두 시대의 피해자들이었다. 가해자가 있다면 그런 상황을 만든 독재 정권이었다. 그런데도 아직 그 경찰관들을 학생들에 의한 피해자로 부각시키면서 증오와 적대를 키우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당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나 수사 발표는 진실과 크게 달랐다. 농성 학생들이 사전에 시너를 질퍽하게 뿌려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진압경찰이 진입하자 시너 위에 화염병을 던져 순식간에 불을 질렀고 이 때문에 경찰관들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불에 타 죽게 된 것처럼 알려졌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논란들은 그런 오해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재판 결과 확인된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바닥에 석유는 있었지만 시너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화염병이 던져진 곳은 석유가 있는 곳과는 떨어진 곳이었다. 그래서 스스로 꺼져갔기 때문에 경찰은 그 화염병 불꽃을 내버려 두고 내부 수색에 몰두했다. 나중에 화염병 불꽃이 점점 꺼져가다가 다 꺼지는 듯 보이는 순간에 갑자기 폭발성 연소가 발생했다. 재판에서 그 폭발성 연소의 원인으로 추정된 것은 유증기다. 화염병 불꽃이 꺼져가는 사이에 근처 바닥에 있던 석유에서 유증기가 발생했고 그 유증기가 연소 농도에 달했을 때 막 꺼지려던 마지막 불씨에 닿아 순식간에 폭발성 연소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바닥에 석유가 있었던 이유는 규명되지 않았다. 최루탄 발사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고 다수의 경찰이 진입해 수색을 하고 다니는 열린 공간에서 그 정도의 시간 사이에 과연 유증기가 연소 농도에 이를 만큼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했다. 어쨌든 재판에 의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학생들이 대형 화재나 경찰관들의 사상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반면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된 것은 경찰의 작전 책임이었다. 사망한 7명의 경찰관 중 4명은 소사가 아니고 추락사였다.
사고 장소는 7층이었다. 고층 건물 진압 작전은 투신이나 추락에 대비해 반드시 건물 주변에 매트리스와 안전 그물을 설치하게 돼 있다. 특히 창문이 있는 쪽으로는 더더욱 그렇다. 그날 경찰은 매트리스와 안전 그물을 가져가긴 했다. 하지만 건물 입구에 쌓아만 두고 설치는 하지 않은 채 작전을 개시했다. 학생들이 있던 7층은 창문이 건물 북쪽면으로 나 있었는데도 그쪽 면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경계 병력조차 배치하지 않았다. 7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경찰관들은 불길을 피해 창틀에 매달렸다. 건물 아래에선 꽤 시간이 지나도록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옥상으로 피신해 있던 학생들이 그 상황을 보고 아래에 있는 경찰들에게 여기 사람들이 매달려 있다고 소리쳤다. 매트리스를 가져오라고 매트리스 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아래에 있던 경찰들은 처음에 영문을 몰랐다. 자기들에게 욕하는 줄 알고 욕설로 맞대응하기도 했다. 뒤늦게 상황을 알아채고 부랴부랴 안전그물과 매트리스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옥상에 있던 학생들은 창틀에 매달린 경찰관들에게 매트리스가 오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티라고 격려했다. 그러나 힘이 빠진 경찰관들은 한 명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경찰관은 안전그물과 매트리스가 오기 전에 맨 땅에 떨어졌다. 몇 분씩 시간 간격을 두고 떨어졌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경찰관도 마찬가지였다. 네 번째 경찰관은 안전그물이 설치된 후 그 위에 떨어지는 데 성공했으나 그물 밑에 매트리스가 없어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 식으로 매트리스와 안전그물이 미처 설치되지 못하는 사이 4명의 아까운 경찰관이 차례로 꽃다운 목숨을 잃었다. 안전그물과 매트리스가 모두 설치된 이후 추락한 경찰관은 목숨을 건졌다. 그때 창틀에 학생도 한 명 있었다. 그 학생이 있던 쪽은 다행히 불길이 덜했다. 그는 창틀에 매달리지 않고 걸터앉아 버틸 수 있었다. 그도 매달린 경찰관들에게 힘내라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격려했다. 그는 안전그물과 매트리스가 모두 설치된 후 맨 마지막으로 떨어졌다. 먼저 안경을 떨어뜨려 위치를 가늠한 후 안전그물과 매트리스 위로 무사히 뛰어내렸다. 경찰이 지극히 당연한 기본적 안전조치만 취했어도 4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었다. 작전상의 안전소홀 책임은 또 있었다. 농성 학생들이 7층에서 화염병을 제작해 다량의 화염병과 유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교 당국도 경찰도 모두 알고 있었다. 따라서 진압작전을 하면서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날 경찰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병력의 역할을 3개조로 나눴다. 즉, 개파조가 해머 등으로 문을 열면 소화조가 먼저 들어가서 불부터 끄고 이어서 수색조가 들어가서 수색을 하는 순서였다. 그런데 1층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이에 소화조는 뒤처지고 수색조가 먼저 올라가게 됐다. 정작 7층에 진입할 때엔 소화조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가운데 수색조가 먼저 진입하게 됐다. 그들은 화염병 잔불을 끄지 않고 내버려둔 채 수색에 몰두했다. 그러는 사이 유증기가 발생했다. 게다가 수색조가 수색하는 동안 소화조 중 한 명이 뒤늦게 도착했지만 휴대용 소화기를 분사했을 때 이미 소화 분말을 다 소비하고 남아있지 않아 소화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어쨌든 경찰이 지극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따라 화염병 불꽃을 끈 다음 수색에 들어가기만 했으면 화재 발생도 인명피해도 생기지 않을 수 있었다. 나는 학생들의 책임과 별도로 작전상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
지휘관들이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경들이 무모한 작전에 항의하는 농성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재판이 끝난 후 지휘관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다. 역시 무혐의 처리하고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그와 같은 경찰의 무반성이 최근에 용산 참사를 낳았다. 용산 참사 역시 고층 막루 안에 인화성 유류가 잔뜩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에 대한 대비 없이 진압을 서두르다 경찰관까지 포함해 아까운 인명을 잃게 된 점이 동의대 사건과 똑같다. 경찰이 동의대 사건에서의 안전소홀 책임을 제대로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기만 했어도 용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의대 사건 당시 내가 아는 경찰관들은 한결같이 고층 작전의 기본 수칙을 무시한 무모한 작전임을 인정했다. 경찰도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결과가 될까봐 문책 없이 넘어갔다. 용산 참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풍토가 아닐 수 없다. 동의대 사건은 내가 변호사하는 동안 맡은 형사사건 중에 제일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 육공치하의 단일 시국 사건으로 가장 큰 사건이기도 했다. 구속 피고인 수만 77명이었다. 공소사실이 방대한 데다 피고인 수가 워낙 많았다. 검찰은 8건으로 나누어 기소했고 법원도 8건으로 나누어 재판했다. 나도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민변 변호사들에게 부탁해 공동 변호인단을 꾸렸고 사건을 분담했다. 그래도 사건 전체, 피고인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내가 그 역할을 맡지 않을 수 없었다. 8건으로 나누어 재판했지만 나는 전 재판에 다 참여했다. 8건으로 나눠도 피고인이 많고 공소사실이 방대해서 매 건마다 하루 종일 재판을 하다시피 했다. 재판 준비가 힘들기도 했지만 재판하는 날이면 맡고 있는 다른 사건을 재판할 시간 여유가 없었다. 끝날 때까지 다른 사건 수임은 엄두도 못 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검찰은 화재의 원인이 된 화염병을 던진 학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가 변호사하는 동안 처음 받아보는 사형 구형이기도 했다. 그가 유증기에 의한 화재를 예상하고 화염병을 던진 것도 아니었다. 그 시기 학생들이 던졌던 수많은 화염병과 별 차이 없는 화염병이었으나 예기치 않게 발생한 화재와 결과 때문에 살인마로 비난받았다. 내가 구형을 받은 것도 아닌데 사형 구형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 바람에 잠시 휴장한 후에 변론을 해야 했다. 다행히 피고인들은 모두 복역 중에 형집행 정지로 순차적으로 석방됐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때인 2002년 그중 46명이 민주화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들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고 해서 순직 경찰관에게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은 경찰관대로 직무에 충실하다가 순직해 국가유공자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인정이 순직 경찰관들을 모욕하는 것인 양 오도하면서 증오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조작 간첩 사건.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사건은 신씨 일가 간첩단 재심 청구 사건이다. 내가 이 사건을 처음 재심 청구한 것은 94년 11월이었다. 그 무렵만 해도 조작 간첩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진영에서도 감히 문제 제기를 못했다.
아직도 걸핏하면 빨갱이로 매도되던 시절에 법원이 유죄 확정한 간첩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었다. 조작의 냄새가 나는 사건도 못 본 척 외면했다. 그 금기를 깨뜨리고 나선 것은 천주교였다. 93년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이 중심이 돼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많은 신부들이 참여했고 일부 주교들까지 참여했다. 군부 독재 시절 공안 통치를 위해 조작했던 간첩 사건들에 대해 처음으로 사회적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대책위의 성명서가 모든 성당과 신도들에게 배포됐다. 특별 강론도 행해지고 모금도 이루어졌다. 우리 인권운동사에서 대단하게 평가받아야 할 일이다. 나는 그때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었다. 대책위가 기초조사를 거쳐 조작 사건이라고 판단한 리스트에 부산 지역 관련 사건도 있었다. 인권위 측에서 부산 지역 관련 사건을 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중 신씨 일가 간첩단 사건은 판결문과 대책위가 조사한 자료만 훑어보아도 조작 사건임이 분명했다. 조작이 너무 뚜렷해 재심 청구를 해보기로 했다. 그때만 해도 그런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시기였다. 당연히 재심 청구 사례도 없었다. 그런 만큼 가장 뚜렷한 사건을 통해 재심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야 다른 억울한 사람들도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먼저 그때까지 전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을 접견해 진술을 듣고 재심 청구를 하기로 동의를 받았다. 이어 일본으로 가서 피고인들에게 간첩 지령을 한 것으로 돼 있는 그의 형을 만나 증언을 녹취하고 공정을 받아왔다. 그리고 증거 자료를 수집했다. 그렇게 해서 조작 간첩 사건 가운데 맨 처음으로 이 사건을 재심 청구했다. 법원이 용기만 가져주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기대대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줬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크게 보도됐다. 검찰이 항고했으나 고등법원에서도 유지가 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취소해버렸다. 결국 1차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재심 사유를 다르게 구성해 다시 재심 청구를 하기로 했다. 새로운 재심 사유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과거 간첩 사건 재판 때 간첩 행위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던 증인을 소환했다. 그는 그 증언이 고문에 못 이긴 위증이었다고 실토했다. 이를 근거로 2차 재심 청구를 한 것이 99년 7월이었다. 이번에도 부산지법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부산고법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취소했다. 3차 재심 청구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 즉 과거사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을 기다려야 했다. 결국 내가 청와대에서 퇴임하고 다시 변호사로 복귀한 후인 2009년 2월 또다시 재심 결정을 받아냈다. 그리고 드디어 2009년 8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별도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국가기관이 자행한 불법 구금과 고문에 이은 유죄 인정으로 피고인들이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받은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간첩으로 유죄 판결받은 지 거의 30년 만이었고 처음 재심 청구를 한 지 15년 만의 일이었다. 그 사이에 재심 청구를 함께했던 피고인 중 한 명은 고령으로 사망했고 사건 당시 40대였던 피고인들은 어느덧 70대 노인이 되었다. 또 한 명의 피고인은 이미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해 딸이 아버지 대신 재심 청구를 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씨 일가는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22억 원과 손해배상금 37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미 허망하게 지워져 버린 그들의 인생은 어찌할 것인가. 국가는 아직도 이들 조작 간첩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 법원이 과거 재판의 잘못을 바로잡고 사과하긴 했다. 그러나 엄청난 고문과 불법 구금으로 사건을 조작했던 경찰과 검찰은 아직 아무런 반성이 없다. 당시 특진과 포상금 혜택을 받았던 고문 경찰관들 대부분은 여전히 법정에서 고문 사실을 부인하고 정당한 수사였다고 강변했다. 과거 공권력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사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금전 배상과 별도로 진심 어린 사과와 따뜻한 위로를 할 수 있어야만 제대로 된 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역주의와의 싸움. 서울로 올라간 노 변호사, 아니 노 의원은 금방 주목받는 정치인이 됐다. 전국적인 청문회 스타가 됐을 뿐 아니라 다른 의정 활동도 초선으로서 독보적이었다. 그러나 정작 그를 정치 지도자로 키운 것은 국회의원 선수가 아니라 낙선 경력이었다. 3당 합당을 반대한 이후 줄곧 대의를 쫓아 실패와 좌절을 거듭한 경력이 그를 대선 후보 반열에 올려줬다. 개인적 불이익도 마다 않는 원칙의 정치인. 국민들은 그를 높이 평가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원외 시절 사무실 경상비가 부족할 때면 때때로 연락이 와서 돈을 좀 빌려드린 것밖에는 별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 그냥 그는 그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해나갔고 나는 나대로 내가 보람있다고 여기는 일을 해나갔다. 그가 대선 출마 의지를 나에게 처음 밝힌 것은 15대 대선 때 여당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해서 독자적으로 나온 이인재 후보의 출마를 보고 나서였다. 그런 반칙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당신이 야당 후보로 나서겠다고 했다. 그때는 모두 반대했다. 나도 반대했다. 이르다고 봤다. 목표를 차기에 두고 해보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는 청문회 스타와 원칙에 좋은 이미지가 있었지만 명패 던지기와 의원직 사퇴로 인한 돌출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갑작스런 출마가 자칫 돌출적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 뜻을 가슴속에 묻어둔 채 착실히 준비해 나갔다. 기획팀을 두기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 2000년 총선 때 부산으로 내려와서 출마할 때도 그런 뜻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 이유 때문에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반대했다. 대선까지 내다보면 지금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다. 부산 출신 YS가 금방 대통령을 마친 마당에 금방 가까운 시간 내에 부산 출신 대통령이 또 나올 수 있겠는가. 당선돼도 지역 맹주가 되기 십상이다. 종로에서 다시 당선돼 탈지역하는 것이 대선에 유리하다. 그러면 오히려 영남 출신 이점을 살릴 수 있다. 박찬종 씨도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국회의원 하면서 대선 후보로 부상하지 않았는가? 이런 취지였다. 다시 낙선의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심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지역주의를 직접 깨트려 보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했다. 95년 부산시장 선거 때 주변 사람들, 참모들까지도
무소속 출마를 권유했지만 그렇게 해서 당선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끝까지 거부한 분이다. 실제로 그가 2000년 총선에서 부산에서 당선됐다면 대선 가도는 좀 더 미뤄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 일의 조화를 누가 알겠는가? 그는 또 떨어졌고 오히려 엄청난 지지와 성원이 답지했다. 이전에 봤던 지지와는 성격이 좀 달랐다. 그를 국가 지도자로 기대하는 지지였다. 단순한 지지를 넘어서서 그를 그 길로 끌어내려는 집단적인 지지였다. 드디어 2001년 9월 6일 그는 부산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02년의) 감격. 그 후 그는 대선 행보를 본격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여느 정치인들과 달랐다. 주변의 참모들은 당연히 조직을 키우고 돈을 준비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그는 그 대신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학습팀을 꾸려 국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을 열심히 했다. 외교안보, 교육, 복지, 경제 등 분야별로 젊은 전문가들을 청해 브리핑을 듣고 토론했다. 아마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을 학습에 몰입했을 것이다. 그때 학습에 도움을 주었던 전문가들 중에 후일 참여정부에서 발탁된 이들도 꽤 있다. 외교안보 분야의 이종석 장관 같은 분이 대표적이다. 대선 때 그가 보여준 발군의 토론 능력과 대통령 재임 중에 보여준 탁월한 지적 능력은 그 학습을 통해 이루어졌다. 참으로 노무현다운 대선 준비였다. 민주당 후보 선출 국민경선 때 나는 부산과 울산의 국민경선을 도왔다. 당시 경선 선거인단은 선거인으로 등록을 하면 그 중에서 정해진 선거인만큼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당에서 연락이 갈 때 투표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확실한 선거인단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등록하는 것이 관건이다. 충성도 높은 사람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과거 직능단체 위주로 명단이나 마구 넣어갖고선 될 일이 아니었다. 실제 지지의사와 실제 투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 경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민주화운동 인맥을 모두 활용했다. 특히 울산 쪽은 노동계가 강세여서 자신 있었다. 나와 노 의원이 오랫동안 해왔던 노동운동의 인맥과 그에 대한 성원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났다. 부산도 민주화운동 진영 전체가 나섰다. 거기에 노 의원 모교인 부산 상고 인맥은 물론 기존의 민주당 인맥이 다 호의적이었다. 선거인단 등록 싸움에서 확실히 이겼다. 감동의 드라마는 다름 아닌 광주였다. 나중에 보니 광주나 다른 지역에서도 바닥에 많은 분들이 우리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 성공을 일궈냈다. 드디어 그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하지만 시작이었다. 각 지방별로 선대본부가 출범할 때 나는 부산 선대본부장을 맡게 됐다. 초기에 좋았던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내가 맡을 필요가 없었다. 노 후보도 그랬다면 굳이 나에게 부탁을 안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다. 맞지 않을 수가 없었다. 후보가 되고 나서의 지방선거 참패, 지지율 하락,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후보 흔들기, 또다시 지지율 하락, 당내에서의 후보 교체론, 일부 탈당, 다시 지지율 하락. 대선 과정에서 제일 힘든 시기였다. 부산에 있는 우리가 달리 도울 길이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후보를 흔들어 낙마시키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 후보를 지켜내는 운동밖에 없었다. 절박한 상황이었다.
대학 교수들이나 다양한 지식인 그룹에 도움을 요청했다. 부산의 여러 영역별로 지지 선언이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였다. 그 때문에 서울을 자주 오갔다. 노 후보는 당당하게 잘 헤쳐나갔다. 흔들림이 없었다. 뚝심과 배짱으로 여러 난관에 정면으로 맞섰다. 분수령은 정몽준 씨와의 후보 단일화였다. 나는 고민하는 노 후보에게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 단일화 방식으로는 여론조사 방식을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말씀드렸다. 그 당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큰 모험이었다. 노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꽤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 때문에 민주당이나 서울 쪽에선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것에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불리한 방식을 담대하게 수용한 것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켰다. 정작 노 후보의 고민은 다른 데 있었다. 여론조사 등 단일화 방식에 대한 결정 자체가 아니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냐, 안 되면 어떻게 하냐를 고민하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지게 될 경우 정몽준 후보를 위해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과 열심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는가를 고심했다. 정몽준 후보와는 정체성이 크게 달랐다. 자기 선거처럼 그를 위해 뛰어준다는 결심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단일화에 나서는 이상 지는 경우 정 후보를 돕는 건 당연한 도리이고 의무라고 받아들였다.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아예 단일화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약 노 후보가 졌으면 실제로 정 후보를 위해 당신 선거처럼 열심히 뛰었을 것이다. 후보 단일화에서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다시 연출됐다. 그러나 난관이 또 기다리고 있었다. 단일화 과정보다 더 어려운 난관이었다. 정몽준 씨가 연합정부, 사실상 권력의 반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그걸 명문화해달라고 했다. 그냥 반이 아니라 내각의 어느 자리를 나누자고 특정을 하자는 것이다. 수용하지 않으면 판을 깬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그렇게 하자고 했다. 어차피 정치적 약속이니 나중에 상황에 따라 대처하면 된다는 논리로 노 후보를 설득했다. 설득 정도가 아니라 압박이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니 노 후보는 버티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했다. 내게 의견을 물어왔다. 나는 원칙 얘기를 했다.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여러 번 겪어봤지만 역시 어려울 때는 원칙에 입각해서 가는 것이 가장 정답이었다. 뒤돌아보면 늘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땐 힘들어도 나중에 보면 번번이 옳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 후보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 고 말씀드렸다. 외로우셨던지 당신 생각을 지지하자 매우 기뻐했다. 선거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선거 이틀 전 부산 서면 사거리엔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 인산인해였다. 마지막 부산 유세였다. 시민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연단에 오른 노 후보는 당당했다. 연설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다. 과거 국회의원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연설과 격이 달랐다. 언변뿐이 아니었다. 국가 경영 전반에 대한 식견이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대선 출마를 결심한 후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고 사색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발군의 경지였다. 정치 연설에서 우리 말을 저렇게 잘 구사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정도였다. 서면 사거리에 모인 시민들은 노 후보의 연설에 다 빠져든 것처럼 보였다. 나조차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 연설에 같이 빠져들고 함께 감동하고 열광했다. 그날 같아서야
질 수 없는 선거였다. 2002년 대선에서 운명의 날은 대선 당일이 아니라 전날이었다. 그런 선거가 또 있을까? 선거 전날 밤 정몽준 씨가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 약속을 파기하고 지지를 철회했다. 전국이 요동쳤다. 선거는 이제 망친 것처럼 참담한 분위기였다. 서울의 주변 핵심 인사들이 모두 노 후보에게 정몽준 씨를 직접 찾아가라고 종용했던 모양이다. 잘 안 됐던지 나에게 전화가 왔다. 김원기 전 의원이셨다.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도 노 후보가 움직이지 않고 잠을 잔다고 하니 내가 깨워서 설득을 좀 하라는 것이다. 어쨌든 가시게 됐다. 문전박대를 당했다. 씁쓸하게 돌아오는 모습이 오히려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했다. 이튿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해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다. 부산은 전날 밤 선대본부 전화팀을 해산시킨 상태였다. 급히 다시 불러 모았다. 그들뿐 아니라 선대본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루 종일 전화통을 붙잡고 아는 지인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국민들이 같은 일을 했던 모양이다.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선대본부 사무실에서 매 시간별로 투표율과 출구조사 결과를 계속 입수해 분석하고 있었다. 통상 아침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먼저 투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쪽이 뒤지게 마련이다. 오전 11시 정도쯤 출구조사 결과는 여전히 뒤지고 있었지만 달라지는 추세가 보였다.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역력했다. 오후 한두 시를 넘어서자 이기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서울 상황실의 이광재도 같은 판단을 말해줬다. 오후에 출구조사 결과가 역전됐다. 확신이 섰다. 오후 6시 선대본부 사무실 TV 앞에 모두 앉았다. 최종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예상대로였다. 우리의 승리였다. 모두 끌어안고 환호했다. 누구는 울먹이며 승리를 자축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생에 가장 기쁜 날 중 하나였다. 당선이 결정되자 거리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부산은 축제 분위기였다. 어깨동무를 하고 행진하는 사람들, 끌어안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며 자축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넘쳐났다. 오늘만큼은 나도 그 속에 들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휩쓸리고 싶었다. 하지만 걱정이 됐다. 혹시 불상사가 생기진 않을지 염려가 앞섰다. 부산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구했다. 그러고도 마음이 안 놓여 내내 거리의 상황을 살피며 돌아다녔다. 시민들은 질서를 지키며 그 밤을 만끽했고 경찰도 그런 시민들을 이해했다. 나를 알아본 사람들이 몰려와 같이 축하를 나눴다. 아름다운 밤이었다. 노 변호사와 함께 최루탄을 맞으며 누빈 거리였다. 민주화를 외치며 이 거리에서 드러눕기도 했다. 그 거리에 기쁨이 가득했다.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싶은 순간이었다.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이나 고난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성완경의 슈퍼스타. 네, 잘 들으셨는지요? 하하, 노무현
변호사가 노무현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된 순간까지. 이날 저도 기억납니다. 저도 여기저기 전화 많이 했었습니다. 지인들에게 투표하라고. 그날의 감동이 저도 다시금 생각나네요. 제가 읽으면서 영화 노무현입니다가 생각났어요. 저도 혼자 가서 극장에서 봤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봤던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또 영화 1987이 개봉하죠. 했나요? 암튼 1987 영화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900 이때 시절을 읽으니 저도 지금 깜빡. 2017년의 마지막 녹음 그리고 마지막 방송 시간이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8년에 다시 뵙죠. 지금까지 음악 효과 그 외에 아주 많은 것들, 장미라, 박청춘, 그리고 타이틀송 가수 김문선, 그리고 우리의 대문 공병가, 그리고 음악 박병기, 그리고 저는 성환경이었습니다. 내년에 다시 뵙죠.